오늘 SK하이닉스 기업을 분석해 주신다고 합니다. 바로 조호진 타큐뉴스 대표 모셨는데요. 함께 알아볼게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현재 주가는 그냥 답보 상태 한 51만 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요즘 어떻게 보세요? 네. SK하이닉스는 이제 오늘 이제 구글의 TPU가 이제 그 주목받기 전까지는 이제 지난 한 주 동안 주가 흐름을 보면 이제 업앤다운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좀 자주 이제 반복을 했습니다. 이유는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엔비디아도 사실은 이제 그 언제 페드가 금리를 인하할 거다라는 전망이 생기면 미국 증시가 좋아지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금리 인하 좀 어렵다라고 하면 미국 증시 안 좋아지면서 엔비디아 주가도 내려갔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신 대로 이제 페드의 금리 인하 확률이 상승할 때 그 우호적인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나오면 이제 페드 금리가 인하될 것 같아. 그 엔비디아 주가도 올라가고 SK하이닉스 주가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신 대로 장 초반에는 이제 KLX 기준으로 장 초반에 올라갔다가 이내 떨어졌다가 다시 또 이제 우호적 발언이 나오면 이제 장 초반 올라갔다 내려간 일이 반복됐습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개인들이 보면서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또 이제 개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우리나라 이제 금리도 많이 환율도 많이 올라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근본적으로 좀 우려하는 시각 때문에 외국인들이 파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까 합니다. 네, 최근 이제 외국인의 매도 이런 부분이 좀 신경 쓰이는데 왜 이렇게 팔았다고 보시나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가 한미 관세 협정 때문에 매년 그래도 뭐 어쨌건 200억 달러 정도를 계속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되고 그리고 별개로 우리나라 기업들도 미국에 투자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달러가 미국으로 건너가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수출 주도형 국가인데 달러가 없으면 사실 인모적으로 불안하죠. 우리가 또 98년도 97년도 그 12월에 이제 IMF 사태를 겪으면서 거기에 대한 후유증도 있기 때문에 달러가 없는 거에 대해서 약간 불안감이 있다라는 시각이 있고 또 다른 시각은 사실은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비교해 봤을 때 만약 같은 어떤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이라면 첫 번째 시각이 맞다면 삼성전자도 외국인들이 계속 팔아야 되는데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팔지 않고 있거든요. 그 말은 결국은 첫 번째 시각이 틀렸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시각은 무엇이냐면 SK하이닉스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보이신 대로 6개월 누적 수익률이 150%. 뭐 2천억, 3천억짜리 기업이 150% 오르기도 쉽지 않지만 400조에 해당하는 시총의 기업이 6개월 만에 150% 오르는 건 참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있으면 12월이 되고 12월이 되는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너는 한 해 동안 어떻게 장사를 했어? 한 해 동안 네가 열심히 투자한 종목은 수익률이 어떻게 했어? 이렇게 수익률을 확정하고 싶으니까 그 매도 버튼을 눌렀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이제 수익률을 확정을 해서 자기들의 어떤 인사 공과도 이제 평가받고 싶고 무엇보다 자기들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인센티브가 이제 그 지급되니까 그런 맥락에서 SK하이닉스가 다른 어떤 우량주, 대형주보다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번에 계속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이닉스 좋게 보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의견이 좀 바뀌었는지 최근 왜냐하면 앞서서 잠시 언급해드렸지만 지금 알파벳, TPU, 구글의 TPU 요 이슈가 또 있어서 그걸 좀 차근차근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이제 개요를 설명드리면 이제 구글은 이제 뭐 세계적인 기업이다 보니까 구글은 한 해, 한 분기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회사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구글의 어떤 전사적인 사명이 있다면 회사 전체 사명이 있다면 인간을 영생불사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검색과 DNA도 그런 관점에서 하고 있습니다. AI도 사실 그런 관점에서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우리가 사실은 처음에 소비자들 딱 인지했을 때는 생성 AI, 오픈 AI 딱 보면 충격을 받지만 그 분야에 있는 많은 분들은 사실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실리콘밸리에서 사람들이 인적 교류를 하는데 또 그들도 학회 가서 발표를 하는데 다 이제 어떤 자료가 나오고 누가 어디로 이직을 했대, 왜 이직을 했대, 이직한 이유가 뭐다 다 알려지기 때문에 구글이라고 해서 오픈AI 챗GPT를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글은 꾸준하게 오픈AI 챗GPT를 갖다가 준비하고 있었고 그리고 챗GPT의 T가 트랜스포머인데 트랜스포머를 갖다 처음 이제 아이디어를 내고 실현시킨 사람이 구글의 직원이었어요. 나중에는 이제 구글에서 분사에 나오긴 했지만 무슨 말씀드리냐? 구글이 꾸준하게 오픈AI 생성 AI를 준비하고 있었고 거기에 그 TPU라고 말하는 엔비디아의 이제 칩의 어떤 대항마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TPU도 꾸준히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개발하고 있었는데 요즘 이제 화두가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TPU가 예전보다 더 성능이 좋아져서 심지어
그 엔비디아 칩의 대항마를 넘어서서 외부로 팔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메타가 그 구글의 TPU를 갖다가 매수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어저께 구글의 주가가 올라가는데 그 엔비디아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이 맥락으로 이제 오늘 SK하이닉스 주가도 좀 일부 떨어졌다 이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면 구글의 TPU가 어떤 관점에서 이제 SK하이닉스랑 메모리 기업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구글의 TPU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비디아의 칩에 대응한다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엔비디아 칩에 대응하는데 SK하이닉스는 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SK하이닉스는 구글 주가 왜 계속 올라갔냐? 칩에는 반드시 메모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거기에 해당하는 메모리가 HBM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엔비디아 시장, 엔비디아만 국한해 봤을 때 그 하이닉스의 시장 점유율이 한 90%쯤 될 거라 봅니다. HBM4는 이제 내년에 삼성전자가 얼마만큼 그 인증받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전히 좀 거기에 대해서는 그 비관적이고요. 어쨌든 현재로 봤을 때는 한 9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영향이 낮아지면 SK하이닉스 영향이 당연히 낮아진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알파벳의 구글의 TPU도 역시 그 칩이라면 거기에 상응하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메모리 장치가 있어야 돼요. 메모리 장치가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SK하이닉스 쓸 것을 간주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삼성전자 어떻게 했냐? 삼성전자는 엔비디아보다는 구글에 납품하는 비중이 높아질 것이다 예상을 하지만 더불어서 여전히 SK하이닉스도 구글 TPU에 상응하는 메모리를 갖다 납품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브로드컴이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대응하는 기업으로 맞춤형 그 AI 칩으로 해서 작년에 히트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브로드컴에 1착으로 납품한 메모리 기업이 어디냐? 삼성전자가 아니고 SK하이닉스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1차적으로 이제 엔비디아의 독점이 깨진다라는 맥락으로 엔비디아 주가가 장중 오늘 마감한 장중은 4% 이상 떨어졌다가 지금 저와 같은 시각이 다시 대두가 되면서 그래 사실은 구글이 아무리 많이 시장을 잠식을 해봐야 엔비디아 시장 전체에 10% 잠식한다고 하면 그게까지 너무 과민 반응했다는 시각이 대두가 되면서 엔비디아가 지금 화면을 보신 대로 2.6%로 마감을 했습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하이닉스 주가도 내려갔다가 어느 정도 강보합으로 올라왔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SK 하이닉스 매도할 이유는 없다라고 보시나요? 예. 네. 현재로서는 이제 아까 지금 첫 화면을 보신 대로 페드의 금리가 사실 엔비디아랑 하이닉스 주가를 좌지우지한 것인데 오늘 이제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에서 결국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보면은 파월 의장도 파월 의장 의장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 일일이 발언하지 않습니다. 나는 금리를 내리겠다, 금리 동결시키겠다 발언하지 않는데 사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가 그게 중요한데 월스트리트 저널의 어떤 시각을 본다면 12월 10일 FOMC에서 파월 의장이 아마도 매파저 동결하지 않겠냐라고 이제 기사를 냈습니다. 매파저 동결량은 일단은 25bp를 내리고 그러나 1월 달은 사실은 동결할 가능성이 없다. 이게 매파저 동결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금리를 낮춰주지만 전망은 시장에 있는 전망을 일단 가라앉혀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파월 의장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셧다운 때문에 많은 지표가 감춰졌기 때문에 지표가 풀리는 12월 18일부터 풀리는 그 지표를 보면서 1월 달에 결론이 날 것이라 보는데 현재로서는 파월 의장도 사실 금리를 갖다가 25bp를 낮추는 데 동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비트코인도 살아나고 그리고 엔비디아 주가도 살아나고 하이닉스 주가도 살아날 거라 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일단 하나 보시고 그래서 두 번째 요소 아까 말씀드린 구글의 TPU인데 구글의 TPU가 예상대로 잘 된다 할지라도 엔비디아 시장에 10% 장악한 것이다. 그러면 사실은 엔비디아 10% 장악하니까 독점을 깨진다는 측면에서 기분은 나쁘지만 또 하나 중요해야 될 관점이 무엇이냐? 점점 AI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시장이 1,000억 달러다. 근데 여기 10% 없어지면 900억 달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1,000억 달러인데 내년엔 1,000억 달러보다 더 시장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엔비디아 매출이 더 줄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참 엔비디아가 화랑세에 있을 때도 그 젠슨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AMD가 치고 올라와서 나중에 2030년쯤 되면 우리의 시장 점유율은 한 60%나 70% 낮아질 것을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AI 생성형 칩 시장 커지기 때문에 엔비디아 자체의 시총은 더 커질 것이라 얘기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도 구글의 이제 그 TPU를 갖다가 10% 장악할지라도 전체 AI 시장 커진다. 이렇게 보시는 게 타당하겠습니다. 아무리 경쟁자가 들어와도 전체 캐파가 넓어지니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양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느끼는 상황이죠. SK하이닉스 사실 긍정적인 전망들은 지속적으로 나오는 게 더 많다고 보여지는데 증권사의 호평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구글의 TPU가 이제 월간을 덮치기 전까지는 이렇게 월간은 이제 오늘에서 아는 거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 있는 직원들은 다 알고 있던 사실이 어떤 월가에 오늘 덮치기 전까지는 이제 가장 유력한 최근의 리포트는 이제
그 시티증권이 이제 그 시티그룹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일요일날 이제 리포트를 냈죠. 그래서 그 리포트를 냈는데 전체적인 개요는 이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개요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올해 SK하이닉스 4분기를 포함한 거죠. 올해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이제 45조, 내년에는 96조, 내후년에는 이제 그 108조를 시티그룹이 전망을 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근거는 무엇이냐면 결국 반도체 슈퍼사이클 때문에 수요자보다 공급이 못 쫓아가고 있다. 그러면 사실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거는 HBM에는 최첨단의 어떤 그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범면 반도체도 동일한 어떤 상승 효과를 갖다가 겪고 있다. 그러면 사실은 시티그룹의 원래 다 알려진 사실인데 시티그룹의 이번 보고서의 특징 중에 뭐냐면 26년도, 27년도 거의 완판된 걸 알고 있는데 28년도까지 사실은 이제 수요자랑 구매자 사이에 논의가 되고 있다. 이래서 SK하이닉스의 주가를 갖다가 77만 원에서 83만 원을 이제 올렸고, 시티그룹의 보고서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 무엇이냐면 3년치 물량을 갖다가 논의하고 있다면 이제는 반도체 업종과 그 SK하이닉스에 대한 그 분석을 갖다가 다른 제조업처럼 PER로 관점을 해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전에는 반도체 사이클이 너무 급박했어요. 뭐 3년 주기로 왔다 갔다 했다가 뭐 최근에는 1년만 주기로. 그래서 기억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불과 SK하이닉스가 지금 뭐 80조 영업이익 얘기하고 있지만은 23년도만 하더라도 SK하이닉스가 1분기부터 3분기가 영업 적자가 8조였어요. 누적 적자가. 그러니까 사실 SK하이닉스 문 닫는 거냐, 뭐 심지어 제가 그때 문 닫고 SK하이닉스 후배한테 야 월급은 나오냐 했더니 형 월급은 나온답니다. 이게 아주 밝은 목소리에서 야 목소리를 박다 그랬더니 예전보다 더 심각한 일이 겪었기 때문에 이 정도 괜찮다는 게 SK하이닉스의 내부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반도체는 치킨 게임이 벌어지면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많은 금융기관들이 PER로 접근하지 않고 PBR로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PBR 뭐 1.2배, 1.4배 고점에다가 나는 것이 불과 한 달 전입니다. 그러니까 시티그룹이 28년도 물량을 갖다가 논의하고 있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시티그룹이 이제 PER을 바꿨는 얘기는 없었지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제는 다른 제조업처럼 PBR이 아닌 PER 관점에서 SK하이닉스 바라봐야 된다. 그러면은 내년도 SK하이닉스 PER은 얼마냐? 5점 후반대입니다. 그럼 만약에 27년도에 시티그룹의 예상대로, 그리고 노무라증권은 시티그룹보다 더 많이 예상을 하고 있죠. 노무라증권은 126조 원, 시티그룹은 108조 원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시티그룹의 예상대로 맞다면 27년도에 그 SK하이닉스의 PER은 어떻게 되냐? 4.6배예요. 4.6배로 한다면 이거 대단히 저평가입니다. 지금 단순하게 SK하이닉스의 주가를 보니까 20만 원대인데 언제 50만 원 했지? 야 비싸서 못 사겠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지만은 냉정하게 분석을 해본다면 4.6배를 한다면 이건 아직도 저평가다. 저평가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 펀드 매니저의 매도가 아무리 길어봐야 뭐 12월 한 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월부터는 다시 이제 새로운 어떤 한 해 수익률을 다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1월부터는 다시 외국인들이 들어올 거라 여겨지고, 그리고 국민연금이 사실 정책적인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우량주를 갖다 투자할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SK하이닉스의 주춤거리는 주가는 길어야 12월 한 달이지 1월부터는 사실 SK하이닉스 주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전망을 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떨어졌을 때 비중을 좀 확대하는 그런 부분도 대표님 그 논리에서는 좀 맞을 수가 있겠네요. 예. 그리고 말씀해 주셨을 때 삼성전자 도 잠시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SK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도 이제 목표 주가 올리는 증권사들이 여럿 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HBM4 연내 조기의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비관론이시라고요. 그거 비교 좀 분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예전에 제가 그 삼성전자, 엔비디아, HBM4에 대해서 비관적인 전망을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전에 몇 번 설명했지만 그 HBM을 갖다 이제 빌딩으로 치면은 그 밑에 이제 기반이 되는 게 베이스 다이입니다. 베이스 다이를 갖다가 연결하는 건 TSMC인데 TSMC가 베이스 다이를 연결할 때 삼성전자가 가져온 이제 HBM을 갖다가 넣고 나서 베이스 다이 연결하면 그때 계속 에러가 났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삼성전자가 HBM을 갖다 4를 갖다 NBA에 납품할 수 있겠냐라는 관점에서는 저는 그 비관적인 뜻입니다. 다만 HBM4가 HBM3 이하가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삼성전자가 그렇다면 우리도 파운드를 갖고 있으니까 TSMC 넘기지 않을게. 자체적으로 우리가 파운드를 갖다 만든 다음에 갖고 있는 HBM 연결해서 NBA에 납품할게. 이런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면 한 겁니다. 그 추진한 이유는 뭐 타당하죠. 아까 말씀드린 그 해결이 안 되니까요. 그렇다면 그 문제가 만약 해결된다면 삼성전자는 과거보다는 HBM4를 납품할 가능성은 높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이제 가능성 하나는 무엇이냐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11월 이제 초에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그때 젠슨왕이 선물을 주겠다라고 이제 미국에서 말하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선물이지라고 봤더니 선물이 뭐였습니까? 한국에다가 GPU 26만 장 주겠다. 엄청난 선물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5만 장, 하이닉스, SK 5만 장, 현대차 5만 장.
네이버에 6만 장 해서 이제 다 합쳐서 26만 장 주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GPU 5만 장 받았어요. 그럼 GPU 5만 장 받는 자기들 자존심이 있지. 하이닉스의 HBM을 끌어다가 연결하지 않겠죠. 그러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거기에 5만 장을 갖다가 자기들의 HBM을 연결해서 판매를 하고 가동을 시킨다면 그것도 납품이라고 봐야 되느냐? 삼성은 납품이라고 봐야 된다고 얘기하겠죠. 저는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납품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여전히 조심스러운 시각인 거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중요한 화두 중 하나는 엔비디아의 독점이 깨졌다. 독점이 균열이 갔다. 구글의 GPU가 구글의 TMU가 사실은 다시 이제 대항마로 올라섰다. 그런 관점에서는 엔비디아, SK하이닉스, TSMC의 강력한 삼각 동맹이 균열이 되니까 삼성전자도 그나마 이전보다는 숨쉴 구멍이 더 넓어졌다. 그런 관점에서는 예전보다는 좀 주가나 매출이 긍정적이다 보이지만 하지만 여전히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미국의 일본의 이제 증권사 한 곳이 오늘의 구글 사태를 갖게 뭐라고 한마디 정리했냐 여전히 엔비디아가 왕이다. 그런 관점에서 여전히 삼성전자가 예전만큼 사실은 이제 입지를 강화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SK 하이닉스를 주로 해서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조호진 타쿄뉴스 대표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리튬 가격이 올라간다 했는데 드디어 이 전월 대비해서 거의 이 20% 가량이 급등했습니다. 이제 또 어제 관련주들이 10% 거의 가까운 불기둥을 뿜어내는데 오늘은 조금 약간 이 숨고르는 형국이죠. 잠깐 쉬어갔다가 다시 한번 크게 날아오를 수 있을지 오늘 윤석천 경제평론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시각 리튬 가격이요. 킬로그램당 91위안, 그러니까 90위안을 막 돌파를 했는데 이렇게까지 갑작스러운 급등세를 시현하는 이유 분명히 또 중국 쪽과 좀 관련이 있을 것 같네요. 아무래도 뭐 리튬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는 중국의 이제 그 공급 축소 전략, 네. 반내권 전략이라고 정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반내권 전략이요. 네, 반내권, 내권이라고 하게 되면 이게 막 비틀어 짜는 걸 갖다 내권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출혈 경쟁이라든지 막 밀어내기라든지 쥐어짜기처럼 이런 정책을 이제 반한다 그래서 반내권 정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네. 중국의 산업 전략은 보통 이제 공급 과잉을 만들어서 해외로 수출하면서 어떻게 보게 되면은 자국의 산업을 키워온 측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거의 덤핑가다시피. 네, 근데 이제 그게 미국의 관세 정책이라든지 유럽의 견제 정책이라든지 각국들이 이제 그 중국의 산업 정책에 대한 어떤 의구심을 표시하는 것들이 많아지니까 네. 과거와 같이 그런 밀어내기식 수출이 이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소화를 해야 되는데 국내에서 소화를 하다 보니까 뭐 가격들이 덤핑 경쟁이 되면서 계속 급락하는 형식이 되니까 네. 원가 이하의 판매 뭐 이런 형태들이 이제 계속되어 왔던 거죠. 그래서 도저히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원가 이하 판매를 갖다가 금지한다거나 아니면 가동률이 특정 수준에 못 미치는 회사들이 증설을 할 때는 이걸 증설을 못하게 하는 전략들을 갖다가 세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권위주의 국가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자유민주 지형이 어떤 시장 경제가 지배하는 체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국 정부의 입김이 상당히 강하니까 그런 식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공급은 줄어들고, 근데 반면에 이제 수요는 굉장히 늘고 있거든요. 그쵸. 이게 이제 아까도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중국 내에 ESS의 수요가 이제 급증을 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인 ESS 수요요? 현상이지만 중국에서도 사실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리튬 가격 추이 및 뭐 이걸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아우. 리튬 가격이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거고요. 상당히 많이 올라왔네요. 네. 이 그림 자체를 갖다가 좀 유심히 좀 분석을 해보면은 일단 그 계속해서 내림세를 갖다가 보였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올해가 한 7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다음에 이제 관세 변호로 인해 관세가 이제 그 올해 이제 초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미국이 네. 본격적으로.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해외로 수출을 못 하니까 중국 내부의 경쟁이 더 심화되면서 더 급락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25년 7월 달부터 아까도 말씀드린 반내권 정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시기가 되면서 네.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광산들을 리튬 광산들을 갖다가 중국 정부에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뭐 장시성 이춘에 있는 수많은 그 리튬 광산들이 이제 그 조사가 끝날 때까지 가동을 갖다 중단하거나 그쵸, 폐쇄하는 닫았죠. 예. 네. 그러는 바람에 이제 리튬 가격이 급락을 했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그 광산 허가 이슈 일부 광산들이 이제 다시 그 공급을 재개하면서 다시 떨어졌다가 요 근래 들어서는 어떤 이슈들이 생기냐면은 네. ESS 중심으로 엄청난 어떤 수요들이 몰리고 있는 겁니다. AI 발일까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이제 공급은 좀 제한적인데
수요가 이렇게 급격하게 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현선물 가격이 저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오늘 이 주제를 택한 이유는 뭐냐면은 네. 그 26년 내년에 K배터리의 어떤 전망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제 의견도 여기에 덧붙여지지만은 네. 사실은 미래에셋에서 이 K배터리에 대한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내년에는 P와 Q가 동반 상승을 할 거다. 파이 자체가 커질 거다. 그러니까 네. P 사이클의 전환인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지금 설명드린 중국의 반내권 정책의 영향으로 네. 이 각종 소재들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중국이 말 그대로 이제 제살 깎아먹기식의 이런 정말 가격 경쟁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이 때문에 뭐 이뿐만이 아니죠. 뭐 석화 섹터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현재 이 중국 각종 섹터들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반응인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에 이어서 또 아까 이제 ESS 관련해서 비중이 좀 증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뭐 중국도 그렇고요, 북미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수요는 얼마나 조금 더 증가할 일단 전망일까요? 이렇게 봐야 되겠죠. 두 번째 이제 가격 상승을 이끌 수 있는 요인은 자원 민족주의가 심화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원 민족주의요. 중국의 중국의 가령 뭐 휘토류라든지 그 배터리 관련들의 밸류체인에 대한 어떤 수출 제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중국 내부의 공급망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갖다가 레버리지로 이용을 해서 그 중국은 나름대로 이제 협상력을 갖다 키우겠다는 어떤 그런 기조화에서 사실 시작된 건데요. 네. 이런 조치들 때문에 중국 내 가공 비율이 높은 제품들이 판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수출을 갖다 제한할 거라는 공급 제약에 더해서 그 다음에 이제 수출을 갖다가 좀 제한할 거라는 이런 어떤 우려들이 더해지기 시작하면서 당연히 중국 내에 그 가공 비율이 높은 지금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LiPF6라서 이게 6불화 인산 리튬이라는 게 리튬 염액이에요. 전해액의 네, 소재거든요. 이게 이제 중국 내 가공 비율이 굉장히 높은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급격한 변동. 네, 저 우측에 보게 되면은 중국의 이제 수출 제한 조치 이후 타 소재 대비해서도 이게 가공 비율이 높기 때문에 네. 급등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한 달 동안에 어느 정도 올랐냐면은 중국 내수용은 한 200% 정도 올랐고요. 200%요. 중국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건 217% 올랐거든요. 상당히 올랐네요. 네, 근데 이게 중국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미국도 어떻게 보게 되면 그 자원 민족주의를 강화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휘토류 업체들한테 대해서 지분을 갖다가 취득한다거나 아니면 리튬 업체, 아메리칸 리튬의 지분을 인수한다거나 네. 아니면 호주와 남미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거나. 근데 이거는 뭐 이런 어떤 중국하고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글로벌 사우스들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인도네시아는 니켈에 대한 어떤 생산량 쿼터제를 갖다가 계속 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 그 코발트 가격이 굉장히 오르고 있어요. 그렇죠. 삼원계의 연관이 필수 돼 있을 것 소재. 같은데요. 이게 이제 콩고가 코발트 수출을 갖다 제한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이런 어떤 자원 민족주의의 심화가 이런 그 배터리 소재들의 가격을 갖다가 올리는 그 굉장히 큰 기제가 되고 있다. 그다음에 조금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ESS 비중 증가가 이 판가를 갖다가 올리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게 북미 ESS 매출 비중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되냐면은 사실은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 미국 같은 경우가 60기가와트 정도 됐었어요. 네. 그러니까 배터리가 그 EV용 배터리로 나가는 것들이 한 130기가와트 정도 됐었으니까 50%가 채 안 됐거든요. 근데 내년에 전망이 어느 정도 되냐면 100기가와트예요. 100기가와트요. 미국만. 정말 드라마틱하네요. 그러니까 네. EV 대 ESS 비중이 ESS가 90%가 올라가요. 27년이 125기가와트예요. 근데 이게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데이터 센터를 갖다가 세우는 데가 중국, 미국, 중동, 우리나라, 그렇죠. 유럽, 일본, 너나 할 것 인도 없이. 너나 나올 것 없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물어볼 거예요. 왜 데이터 센터에 ESS가 필수가 돼야 돼? 아까도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데이터 센터를 전력원을 갖다가 가장 빨리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전력원, 모든 전력원 중에서 그게 재생에너지 플러스 BESS의 조합이에요. 네. 이게 뭐 원전 하나 세우는데 10년 이상 걸리잖아요. 가스 발전소를 만드는데도 한 2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태양광 플러스 ESS 같은 경우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니까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 ESS 그 데이터 센터에는 전력 품질이 좋아야 돼요. 그렇죠. 안정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이제 BESS를 거쳐서 ESS를 거쳐서 들어가는 게 안정적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AI 학습하고 추론하는 데는 엄청난 전략이 필요해요. 전력이. 그렇죠. 추론 과정에는. 근데 이걸 갖다가 추론이 다 끝나서 고객 갖다 이걸 동기화시키면서 보낼 때는
그 부하가 또 확 줄어들어요. 또 그게 문제가 있겠네요. 이 부하의 변동성이 데이터 센터는 엄청납니다. 이게 그 잘못 이걸 그대로 방치를 하게 되면은 엄청난 전정 상태라든지 이런 걸 갖다 유발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게 되면 그 엄청난 부하의 변동을 갖다 가장 쉽게 줄일 수 있는 게 BESS를 설치를 하는 거고 거기다 플러스 소프트웨어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ESS가 이렇게 필수적인 거고요. 특히 북미 시장에서의 급증은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북미 지역에서 그 ITC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투자세액 공제 네. 혜택이라든지 AMPC 첨단 제조 세액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탈중국을 해야 돼요. 내년부터는 ITC를 받기 위해서는 55% 비중국산 원가 비중이 그다음에 AMPC를 수령하기 위해서 60%가 돼야 되고 이게 매년 5%씩 늘어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중국산을 썼던 미국의 그 ESS 사업자들이 망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이든 그렇네요. 아니면 기타 업체들로 이걸 돌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판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중국 업체들은 제한적이잖아요. 한국 업체들이라든지 상당히 좀 일본 업체 제한적이죠. 제한적이다 보니까 판가가 올라가는 거고 또 하나 이유는 기존에 한국 배터리 업체들 같은 셀과 모듈 단위로만 공급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단가가 싸죠. 가령 뭐 킬로와트 아워당 한 $100 정도에 공급을 그쵸. 했는데 이게 이제 전부 다 시스템 통합적으로 전부 다 다운스트림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기존의 ESS 사업자들이 하던 것까지 삼성의 뭐 SBB 1.5, 2.0 시스템이라고 컨테이너 박스처럼 되어 있는 거 있죠. 네, 그렇죠. 예, 그거는 그 배터리만 공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시스템을 갖다 통합해서 하는 건데 아예 판이 커지는 거예요. 네, 이게 네. 킬로와트당 $150에서 $200까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판가 상승에 어떻게 보게 되면은 좀 굉장히 큰 영향을 갖다가 미치고 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K 배터리의 어떤 판가 상승이 이력시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예. 지금 보면은 이 K 배터리가 말 그대로 이제 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좀 반사수혜를 받아가는 그런 모양새인데 네네네. 또 보니까 이게 그동안 친환경 에너지가 이 원전에 비해서 많이 밀렸던 이유가 안정적인 이 전력 공급이 좀 어렵다. 이게 이유였잖아요. 근데 네네네. 그거를 좀 이제 보충을 해주신다고 했었는데 네. 실제로 보니까 뭐 썰런 이런 쪽에서도 보면은 이 가정용 태양광 이쪽에서도 계속해서 좀 이걸 부착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다 P는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니까 출하량은 왜 늘어나느냐 네. 내년에 이런 전망이 가능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ESS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들이 익히 알고 있는 빅테크 하이퍼 스케일러들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존에 ESS를 부착하지 않았던 부분에서도 이제 ESS 부착이 필수가 된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데이터 센터의 ESS가 과거에는 그냥 보조적으로 그냥 뭐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그쵸.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선택이 이게 아니라 아니면 안 필수가 된다는 됐네요. 얘기입니다. 네. 심지어 가정용 태양광에도 ESS 부착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썬런이라는 회사에 가정용 ESS를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 ESS 부착률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죠. 70%까지 한 70%까지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ESS가 산업용뿐만이 아니라 가정용에서 필수가 돼가고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북미 ESS 시장에서는 한국 배터리 점유율이 확대가 굉장히 가속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 업체들이 북미에서 그 ESS 데이터 센터를 만들거나 ESS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중국망에서 이제 탈피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국 점유율이 25%였는데 내년에 40%, 상당히 올라갔네요. 27년에 네. 60%, 28년에 70%까지 보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이걸 갖고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7월 달에 OBBA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렇죠. 감제법이죠. 네, 그때부터 우리나라 그 K 배터리 업체들한테 수주가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연관이 있나요? 당연하죠. 네. 이제 탈중국을 해야 되니까 기존의 중국 업체를 쓰던 업체들이 한국 업체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년 2분기 말 기준으로 ESS 배터리 수주량입니다. LG엔솔. 네. 이게 한 50기가와트 정도 됐어요. 그림이 이제 안 나오는데 이게 3분기 말에 7월 달에 발표되고 3분기 말에 얼마까지 들었냐? 120기가와트까지. 120기가와트. 1분기 말에 70기가와트가 늘어난 겁니다. 정말 말 그대로 턴어라운드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120기가와트가 어느 정도 되는 거냐면 평균 단가를 갖다가 $180 킬로와트 아워당 이걸 갖다가 계산을 했을 때 30조 원입니다. 향후 3년 동안 30조 원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매출이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이런 바람에 이제 캐파를 갖다가 우리나라 업체들이 빨리빨리 늘리고 있어요. LG 엔솔이 올해 말에 한 7기가와트 됐는데 내년에 47기가와트 ESS 배터리로. 네. 삼성이 8기가와트였는데 올해 말 내년에 30기가와트 아워 정도까지 늘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ESS 수요가 엄청나게 급증을 한 이유가 네. 그 Q를 갖다가 상승시킬 거다. 두 번째는 이제 북미 EV 시장에 드러날 얘기하는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더 하락할 것도 없어요. 이미 LG엔솔이 낮은 기존에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마켓 쉐어를 한 10%. 여기는 이제 아까 그 글입니다. ESS 배터리 수주 잔고 네, 변화가 25년 말에 2분기 말에 50기가와트였는데 3분기 말에 120기가와트로 늘었죠. 이게 연간이 아니라 분기죠. 분기 말에 엄청나네요. 세 누가 달 보면 만에. 연간인 줄 알겠어요. OBBA 네. 입법 7월에 시행된 이후로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거고요. 그러니까 다시 EV로 돌아가게 되면은 네. EV의 침체, 북미 시장의 보조금 정도의 침체를 얘기를 하는데 LG엔솔 비중이 10% 이하고 삼성의 SDI가 2%이에요. 사실상 미미하네요. 이거는 네. 의미가 없고요. ESS 성장이 기대해야 되는 거고 대신 우리나라 EV 배터리는 어디로 들어갈 거냐? 유럽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라고 EV 시장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은 뭐 영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같은 그 유럽 연합에서도 큰 기업, 큰 국가들이 보조금 재개를 하고 있거든요. 오. 그래서 사실 EV 출하량은 유럽에서 기대를 해야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 네. 세 번째로 이제 가장 중요한 새로운 수요처의 등장입니다. 내년부터 휴머노이드 로봇이 어느 정도 싹 트겠죠.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을 이제 휴머노이드 들어가는 거는 내년에는 휴머노이드 시장이 그렇게 급속히 커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쨌든 새로운 시장이 더해지는 거지만은 네.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테슬라의 그 세미트럭 사이버캡 네. 사이버캡이 200만 대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200만 대요. 일론 머스크가. 그럼 거기에 50kWh 정도의 배터리가 탑재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걸 계산하면 100기가와트예요. 100기가와트. 거기서만도 엄청난 매출이 그러니까 발생을 하는 거네요. 네. 만약에 그 사이버캡이 본격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의 EV 시장 자체에 그 출하량이 별게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네. 이게 더해지게 되면 엄청난 시장이 열리겠죠. 그다음에 그러네요. 여기는 4680 배터리가 쓰일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러면 한국의 LG엔솔이라든지 뭐 삼성의 SDI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뭐 유력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P와 Q가 네.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한 해가 될 거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예. 근데 캐파가 이거를 좀 받쳐줄까요? 좀 캐파도 따라가기 힘들 것 같은데. EV 시장의 ESS 캐파 빨리 돌리고 있는 거예요. 6개월이면 돌리거든요. 다행히 우리가 선투자를 캐파 증설을 먼저 해놨기 때문에. 너무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지금 막 미국에서는 LG엔솔이나 삼성 SDI가 네. ESS 배터리용으로 막 고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아까도 얘기했지만 LG엔솔이 7기가와트였는데 내년 말 되면 47기가와트 정도로 캐파가 늘어나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행히 그동안 무리한 투자를 좀 했지만 21년, 23년에 그렇게 투자한 것들이 내년부터는 빛을 발하게 된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드디어 정말 내년 들어서는 뭐 이 P와 Q가 같이 상승한 말 그대로 그 대전환이죠. 거의 네. 턴어라운드가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보는 게 유망하겠네요. 네, 그렇게 이제 이 보고서는 끝맺음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저도 거기에는 동감을 합니다. 네, 저도 좀 비슷하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이렇게 해서 오늘 잠시 쉬어가고 있는 2차 전지 이 밝은 미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윤석천 평론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좀 많이 떨어져서 걱정이시죠. 근데 어쨌든 재상장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에피스 홀딩스 그리고 상장 첫날 바로 상한가에 직행한 그럼 삼양 바이오팜 흐름 쭉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석지현 바이오 플랫폼 센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같은 바이오 섹터인데 이렇게 주가가 완전히 좀 갈립니다. 그렇죠. 왜 그런 건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어떤 평가가 나오는지 조목조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먼저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랑 네. 삼성에피스 홀딩스가 인적 분할한 이후 처음으로 이제 시장에서 거래를 재개했습니다. 네. 시초가는 모두 이제 가격 제한 없이 결정이 됐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거래 정지 직전 가격 대비 47% 오른 179만 원에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그 인적 분할을 통해서 이제 CDMO 사업만 이제 남긴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 구조가 명확해졌다. 이런 느낌 때문에 시장에서 좀 환영을 받은 분위기고요. 네. 이제 반면 장중에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오고 이러면서 급등락이 심했지만 어쨌든 이제 178만 원 가까이에서 거래를 마감했기 때문에 등락은 심했지만 어쨌든 주주들은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반면에 신규 상장한 삼성에피스 홀딩스 흐름이 좀
반대였는데요. 네. 시초가 61만 1,000원에서 거래 시작했지만 곧바로 매도세가 쏟아졌죠. 그래서 장중 한때 42만 원까지 밀렸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시초가 대비 약 28% 급락한 채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왜 이런 또 차이가 발생을 한 건지 네. 어디서 이유를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시장에서 네. 분석하는 바로는 예. 이제 두 회사 역할 자체가 이제 완전히 분리됐고 그 이제 분리된 역할로만 이제 봤을 때 좀 이제 평가를 좀 다르게 매긴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원래 글로벌 이제 CDMO 업계에서 이제 톱티어에 꼽히는 예. 기업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인적 분할로 사업 구조가 이제 CDMO에만 집중하겠다라는 쪽으로 완전히 네네. 굳혀진 느낌입니다. 그래서 현재 1에서 5공장까지 생산 능력이 이제 빠르게 확대되고 있고 고수익 구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할 이후에 이제 CDMO만 남게 됐다. 그래서 훨씬 명확한 사업 모델을 갖게 됐다. 이런 이제 평가가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받은 것으로 좀 분석이 됩니다. 이제 에피스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신약 개발사 네. 이런 느낌이잖아요. 아시다시피 신약 개발 같은 경우는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고 또 이제 상용화까지 기간도 10년 예. 가까이 드는 만큼 이제 지난한 기다림이 있어야 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실질적인 매출도 삼성 바이오 에피스에서 받는 배당이 유일한 만큼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단기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라는 이런 의견이 좀 많다 보니까 이제 초기에 불확실성이 반영될 수밖에 없었던 걸로 좀 분석이 됩니다. 네. 분할 재상장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사업 역할이 굉장히 명확하다라는 부분에서 플러스를 준 것 같고 네. 삼성 에피스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신약 개발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좌충우돌 겪게 되는데 그런 흐름으로 좀 리스크? 지금은 이제 배당뿐 아닌가 이런 또 인식이 있어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외에 또 추가적으로 뭘 따져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예. 이제 어제 시장에서 돌았던 게 이제 삼성 바이오랑 에피스의 적정 가치표였습니다. 예. 그래서 일부 리서치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이제 적정 기업 가치를 70조에서 105조 원을 제시를 했는데 이제 반대로 에피스홀딩스 같은 경우는 10에서 20조 원 범위로 제시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현재 지금 30조 원대로 어제 종가 기준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시총과는 이제 좀 간격이 많이 크죠. 10조 원에서 예. 20조 원이라고 하면. 그래서 초기 가격이 너무 높다. 이런 경계 심리가 좀 작용을 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에피스 홀딩스가 인적 분할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자산을 따로 승계받지 않았기 때문에 담보대출이 좀 어렵다 이런 점 그리고 또 초기 플랫폼을 위한 그 실탄이 한 1,000억 원 정도인데 ADC나 뭐 이중항체 같이 좀 다른 신개념 이제 모달리티로 이제 그 개발을 하려면 이 1,000억 원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냐. 예. 그러면 증자가 좀 불가피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장기적인 시점에서의 그런 분석도 나오면서 주가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 구간을 잘 지켰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렇죠. 네. 네. 어제 네. 종가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어쨌든 예. 7% 정도 수익을 보셨더라고요.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좀 많이 끌어준 부분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삼양 바이오팜 이야기를 또 바로 해드리고 싶은데요. 예. 이제 같은 날 코스피에 상장을 했는데 이제 에피스홀딩스랑은 완전히 다른 흐름을 보였잖아요. 예, 예. 그래서 삼양홀딩스에서 인적 분할된 삼양바이오팜이 아침 9시 22분부터 바로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이제 인적 분할한 다음에 직상장으로 상장이 된 만큼 기존 주주들의 청약 물량이 좀 많이 없었기도 했고요. 그리고 유통 물량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회사 자체 실적도 탄탄하다 예. 이런 이제 시장 분석까지 더해지면서 이제 투자 안 할 이유가 없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그래서 상한가 이제 직행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삼양 바이오팜이 이제 뭐 하는 회사냐면요. 생분해성 봉합사 시장에서 글로벌 원사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항암제도 개발을 하고 있는데 7종의 파이프라인을 이미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형암이 7종이고 혈액암이 5종. 그래서 총 12종의 항암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신약 개발사로 치면은 그 항암제를 특히 그 중에서 개발하는 곳은 좀 이제 기업 가치를 좀 높게 평가해주고 시작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항암제 파이프라인을 10개 이상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이제 투자 포인트로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돈이 잘 벌린다는 미용이랑 성형 분야까지도 진출을 한다고 발표를 하면서 성장 기대감이 이제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양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신약 개발을 하긴 하지만 우리가 돈을 벌면서 신약을 개발하겠다라는 이제 이런 느낌을 이제 주주들한테 이렇게 전해주면서 이게 이제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어쨌든 어제 장 상황만으로 보면 합산 한 7% 정도 오른 게 맞는 거죠.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에피스 홀딩스 같은 경우는 7% 올랐고 이제 삼양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상한가를 했습니다. 네, 그런 부분 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앞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아침에도 이제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기는 했는데 앞으로 그 기업 가치를 잘 살려서 해나갈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 가지실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Y2 솔루션의 미국 합작법인 요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글로벌 M&A가 본격화되면서 이런 부분으로 기업 가치 점프업을 노리는 또 투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작년과 비교하면 실제로 얼마나 늘었는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세요? 네, 제약바이오 M&A 규모가 작년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는 그 보고서가 나와서 좀 흥미로워서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미국의 헬스케어 투자은행 리링크 파트너스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0월 9일 기준, 그러니까 지난달 기준으로 올해 글로벌 제약바이오 M&A가 총 21건, 금액으로는 65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연간 총액이 370억 달러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단순히 봐도 거의 2배, 금액 기준으로 한 1.8배 증가한 그런 이제 분석입니다. 그래서 지난 15년 평균 거래 건수가 한 이제 19건이었는데요. 올해는 이제 이것보다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투자 사이클이 다시 이제 온기를 되찾았다. 이런 평가가 글로벌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많은 M&A 딜 중에서 세포 그리고 유전자 쪽 특히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체결된 주요 M&A 좀 이제 뜯어보면은 공통적으로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이런 그 중에서도 공정을 좀 단순화하고 또 대량 생산에 유리한 그런 이제 세포 유전자 치료제 M&A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3월에 체내에서 면역세포를 직접 조작하는 기술을 가진 이소바이오텍을 인수를 했는데요. 이제 기존에는 세포 치료제라고 유전자 치료제라고 하면 몸 안에서 이제 그 세포나 유전자를 이제 빼내서 밖에서 배양을 한 다음에 다시 넣는. 그러니까 이제 배양하는 기술도 중요하고 이제 환자의 그런 이제 빼낸 그런 혈액을 안전하게 이제 운송하는 그런 것들도 이제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상당히 고가에다가 그리고 많이 생산을 못한다는 점이 이제 세포 유전자 치료제 쪽에서 이제 한계로 주로 꼽혀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3월에 한 딜은 체내에서 면역세포를 직접, 그러니까 굳이 밖으로 이제 혈액 등을 빼지 않고도 몸 안에서 자유롭게 이제 유전자나 세포들이 이제 조작되는 그런 기술을 가진 바이오텍을 M&A 하기 시작했다. 이제라는 흐름입니다. 길리어드 자회사
카이트 파마라는 곳은 정맥 주입만으로 DNA를 세포에 직접 전달하는 플랫폼을 가진 인터리우스라는 회사를 또 인수를 했습니다. 네. 또 10월 지난달에는 이제 BMS라고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이라는 회사가 RNA 기반 세포 치료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비탈 테라피틱스를 또 인수하는 이런 딜들이 이어졌는데요. 이제 이렇게 세 가지 딜의 공통점을 보자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굳이 몸 밖으로 이런 세포 유전자를 이제 빼내지 않고 몸 안에서 스스로 이제 조작해서 뭔가 이제 치료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그런 플랫폼을 가진 회사들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효율성을 좀 바라보는 M&A를 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흐름 속에서 최근 룩사 바이오테크놀로지가 또 주목을 받잖아요. 네. 여기가 국내 기업인 Y2 솔루션의 이제 합작법인으로 네. 알려져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 속에서 왜 이제 미국 Y2 솔루션 미국 합작 법인인 룩사 바이오테크놀로지가 주목을 받냐면 이제 룩사 바이오테크놀로지가 개발하고 있는 황반 변성 이 파이프 라인이 이제 대량 생산에도 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많은 사람들의 황반 변성 치료제를 생산할 수 있다는 그런 기술들이 이제 검증 단계에 있다라는 점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황반 변성 치료제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 룩사 바이오테크놀로지는 기증받은, 그러니까 기증받은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죽은 사람의 네. 그런 안구로부터 이제 그 세포를 아. 받아서 그걸로 이제 건성 황반 변성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이거든요. 지금 임상 1상, 2A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벌써부터 이 황반 변성 치료제를 인식한, 그러니까 치료제를 받은 사람들의 시력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눈에 띄게 좋아졌고, 그리고 또 부작용도 나타나지 않았다. 뭐 이런 점들이 이제 계속해서 학회를 통해서 소개가 되고 있으면서 지금 미국을 넘어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M&A 러브콜도 좀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회사에서 이제 좀 이제 어필을 해 줬습니다. 네. 이제 생산성 측면을 이제 잠깐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증자 한 명한테 받은 이 세포를 수만 명한테 투여가 가능한 그런 이제 생산 시스템을 거의 구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조심스러운 게 지금 상업화가 돼서 막 생산을 하고 있으면 제가 자신 있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지금 그 대량 생산의 가능성을 보기 위해서 이제 임상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으로는 이제 확보가 됐다라고는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이거를 활발히 하고 있다는 아니라는 점 이제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룩사의 방식이 어찌됐든 상업화 측면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걸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도 룩사 테크놀로지와 비슷한 방식으로 생산을 하는 그런 기업은 지금 사실상 없고 유일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임상 개발 현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또 하나 임상 데이터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시력이 이제 더 나쁜 환자군, 시력이 아주 나쁜 환자군에서 22글자를 더 읽는 이제 시력 개선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미국 기준으로는 22글자를 더 읽는다는 것은 법적 실명 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중대한 이상 반응도 이제 보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성 또한 입증됐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대량 생산 뭐 가능하다고는 하셨지만 어찌됐건 이것을 상업적으로 안정적으로 생산을 하는지 비용 절감 이런 부분에서도 좀 궁금한 부분이 있었는데 좀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요. 어쨌든 임상 성과 같은 경우에도 경쟁사 대비 좀 뛰어난 부분이 있어서 네. 소개를 해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다면은 뭐 기술 이전이나 M&A 논의 같은 네. 경우에는 어느 정도로 현재 진행된 상황인가요? 네. 예. 그 이제 비밀
조항 이런 것들이 걸려있기 때문에 뭐 예. 이제 어디에서 러브콜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지는 못한다고 회사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네. 분명히 이제 계약 체결 를 위해서 이제 다양한 M&A 미팅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그러한 이제 조건을 건 그런 협약도 지금 물밑 중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한 만큼 이제 향후 이제 시리즈 B 투자를 이제 진행할 예정인데 이쯤에서 어떤 투자자가 들어오는지 그리고 또 그러다가 또 갑자기 M&A 소식이 또 들려올 수도 있으니까 이제 룩사 바이오테크놀로지 그리고 그거 넘어서 Y2 솔루션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Y2 솔루션의 미국 합작법인 그리고 분할 재상장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 에피스 홀딩스에 대한 다양한 제약바이오 기업들 전략 그리고 분석 들었습니다. 석전 이데일리 바이오 플랫폼 센터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의도 포커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밤사이에 또다시 뉴욕 증시가 거의 3대 지수가 1% 내외의 강세를 이어갔는데 이 나스닥에서의 주인공은 살짝 바뀌었습니다. 이번 주 내내 구글이 독주하는 형국이었다면은 밤사이에는 구글이 살짝 눌리고요. 또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1%대 강세, 굉장히 엎치락 뒤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과연 이 엔비디아의 GPU와 구글의 TPU 완전히 좀 양강 구도로 굳어질지 이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 최창규 본부장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저도 궁금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이 사실 구글이 그동안 엔비디아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던 맞아요. AI 칩 시장을 아예 그냥 좀 재편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 특히나 좀 메타가 27년부터 이 구글 TPU를 좀 도입한다는 소식이 기폭제가 좀 된 것 같은데 이 섹터 전반에 미칠 영향 상당히 좀 크겠죠. 일단 저희도 지금 상황은 굉장히 건전한 경쟁이다. 건전한 경쟁이다. 경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A라는 산업 자체가 글쎄요, 저희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Winner takes all. 결국은 승자가 독식하는 그런 구조가 될 거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 누가 승자가 될 거다라고 점치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엔비디아도 어젯밤에 주가가 올랐던 이유가 네. 그래도 너희 구글은 우리 칩 쓸 거잖아. 그렇죠. 너희 우리 칩 안 써? 쓸 거잖아. 일부는 쓸 거잖아. 이런 논리 때문에 엔비디아가 주가가 올랐는데요. 네. 결국은 구글의 TPU 그리고 메타가 구글 TPU를 쓰겠다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보셔야 되는데 네. 첫 번째는 경쟁 심화. 경쟁 심화. 네네네. 네. 지금 여태까지 AI 칩 시장은 엔비디아와 AMD 중심의 GPU 시장 거의 독점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 시장에 구글이 TPU라는 ASIC 주문형 반도체를 무기로 들고 왔고 각 빅테크들이 각각의 주문형 반도체를 만들고 있거든요. 네. 메타도 만들고 있고 그쵸. 테슬라도 만들고 만들고 있고 있고. 결국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엔비디아와 AMD 중심의 AI 칩 시장 독점이 어느 정도 희석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빅테크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엔비디아한테 너무 종속되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종속되다 보니까 우리도 이 종속에서 벗어나자. 참고로 종속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어요. 갖다 쓰면 되니까. 그렇지만 맹목적으로 갖다 쓰게 되면 결국은 가격. 칩 가격을 올려도 울며 겨자 먹기로 쓸 수밖에 협상력이 없거든요. 낮아지죠. 협상력이 낮아지거든요. 결국은 빅테크들도 엔비디아 종속, AMD 종속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이런 논리로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저는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번 사태로 말미암아 AI 시장이 더 커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누가 더 뺏고 이런 게 아니라 시장 전체의 파이가 커져서 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조금 뺏기더라도 시장 파이가 커지니까 거기서 또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서 건전한 경쟁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상 시장 전체 파이가 좀 커진다면은 이게 뭐 영업이익을 훼손하는 뭐 그런 길로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엔비디아도 윈을 하는 거고 또 구글도 윈을 하는 거고 그런 약간 이슈로 갈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이슈 때문에 좀 희비가 교차하는 종목들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예컨대 구글이랑 브로드컴이 또 같이 좀 기분이 좋게 갔었고요. 엔비디아랑 AMD가 약간 좀 반대급부로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뭐 추가적으로 수혜나 피해를 볼 만한 뭐 종목, 섹터들 있을까요? 일단 밸류 체인을 꼼꼼하게 좀 뜯어보셔야 됩니다. 크게 네. 본다면 TPU의 생산과 구동 그리고 필수적인 기술, 부품을 제공하는 기업들을 하나씩 좀 뜯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뭐니 해도
그리고 파운드리나 첨단 패키징 관련해서는 TSMC가 최고입니다. TSMC요. 네, TSMC가 코어웍스라고 해서 Chip on Wafer on Substrate라고 네. 하는 코어웍스의 지금 병목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날 정도로 주문이 쇄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시 가장 으뜸은 파운드리 및 첨단 패키징 업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HBM은 AI 칩에도 들어가고요. 그쵸. 그리고 TPU에도 HBM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하이닉스는 내년 HBM 완판이지 않습니까? 그쵸. 신규 수요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파운드리도 갖고 있고 또 HBM 수요도 점점 늘어날 수 있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가 차이가 거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네. 결국은 HBM 관련된 수요를 봤을 때 둘 다 쓰는 건 맞지만 이미 하이닉스는 내년도 HBM을 다 팔아버렸기 때문에 확실하죠. 네, 다 팔아버렸기 때문에 TPU 시장이 커져서 신규로 HBM 수주가 일어난다고 해도 하이닉스는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주가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 차이가 살짝씩 차이가 나는 이유도 그런 거기서 나오는 측면에서 거군요.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은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네트워킹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네트워킹. 그래서 최근에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루멘텀이라는 기업들을 많이 사고 있거든요. 네. 서학개미라는 것은 한국에서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개인 투자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쵸. 그래서 루멘텀을 왜 사지? 라는 생각 때문에 좀 조사를 해봤어요. 이 회사가 광통신. 광통신이요. 예. 결국 광통신을 하면서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결국은 네트워킹, 광 모듈 이런 쪽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다. 그리고 또 반도체를 제조하는 과정, TPU를 제조하는 과정에서는 가장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뭐 포토제닉, 음각 이런 쪽에 가장 강점을 갖고 있는 ASML. 네. 예, ASML은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마지막으로 어셈블리 통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칩들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통신들 이런 것들을 통합하는 셀레스티카라든지 제빌 같은 그런 어셈블리 통합하는 회사들도 밸류체인상에서 꼼꼼하게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새롭게 떠오르는 이 관련 밸류체인 섹터들이 참 하위 섹터들이 많은데 여기 부분은 조금 더 어려운 단어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고요. 가장 먼저 제가 궁금한 것은 과연 이 엔비디아의 GPU를 구글 TPU가 좀 이제 대체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던데 뭐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뭐 딥시크도 그랬었고 뭐 알리바바 자체 칩도 뭐 대체한다 이래놓고는 아직까지는 독점적인 엔비디아거든요. 이게 뭐 구글의 아성 때문에 좀 흔들릴 그런 위기는 없을까요? 일단은 뭐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GPU와 TPU를 구분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차이가 궁금해요. 제가 이제 시청자분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드리면 TPU는 특정 요리에 맞춰서 만든 칼이에요. 칼인데 우리가 칼을 이용해서 요리를 하지 않습니까? 네. TPU는 딱 야 고기만 다뤄야 돼, 고기만 잘라야 돼, 딱 그 목적에 맞게끔 나온 게 TPU고요. 네. 그리고 GPU 같은 경우에는 고기도 잘라야 되고 야채도 잘라야 되고 다양한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칼이 GPU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약간 있습니다. 맥가이버 칼 같은 거죠. 맞습니다. 네, 오, 정확한 네. 표현이세요. 그러면 당연히 단가는 누가 더 비쌀까요? 엔비디아가 더 비싸겠죠. 맥가이버 칼이 더 그쵸? 비싸겠죠. 드라이버도 들어가 있고 뭐 뾰족한 칼도 들어가 있고 뭐 다양한 칼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맥가이버 칼이 더 비싸고 TPU는 딱 목적에 맞게끔 칼이 나오다 보니까 가격도 싸고요. 그리고 효율도 좋겠죠. 아, 그렇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TPU가 GPU까지 넘볼 수 있다. 그리고 TPU의 영역에서 모든 GPU가 하고 있는 것을 모두 다 할 수 있다. 이건 약간 아직은 좀 먼 걸음이고요. 네. 대신에 GPU가 갖고 있었던 이런 범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줄이고 가격, 전력 효율성, 그리고 특정 목적에 맞게끔 만들어 놓은 게 TPU이다 보니까 네. TPU 시장은 좀 더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 측면에서 훨씬 효율적이다라고 하면은 뭐 모든 거에서 대체를 할 수 없겠지만 대체를 할 수 있는 분야에서는 기업 측면에서는 당연히 구글 TPU로 좀 대체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겠네요. 결국 이제 네. 그 GPU나 TPU를 쓰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제가 칼의 비유를 드렸지 않습니까? 요리의 맛이 중요한데 그렇죠. TPU로 칼로 요리를 했더니 맛이 괜찮은 거예요. 저 제미나이가 굉장히 맛있었잖아요. 맞아요. 그쵸? 제미나이 3 프로 그 딥띵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방송을 준비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그 각 성능별로 네. 테스트를 해본 그런 자료를 봤는데요. 거의 탁월한 성능을 나타내고 있어요. 아. 결국은 이거는 GPU로 요리를 해야 되는데 GPU 요리를 안 하고 TPU로 요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맛이 좋네. 네. 훨씬 더 맛이 뛰어나네. 이게 바로 제미나이 3
제미나이 프로 3가 갖고 온 혁명이에요. 아, 그렇죠. 예. 최근 들어서 뭐 거의 오픈 AI를 이제 기술력 측면에서 압도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이제 궁금한 게 이 만약에 구글 TPU의 점유율이 앞으로 더 높아진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게 과연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 어떤 영향 미칠지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거잖아요. 일단 그래서 제가 아까 밸류체인도 살짝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구글 얘기 드리면서 하나 놓친 게 있습니다. 구글 같은 어떤 경우에는 풀 스택이라고 해서 풀스택이요. 예. 칩도 만들죠, 소프트웨어도 하죠, 어디서 많이 AI 본 건데요? 모델도 하죠, 네. AI 모델도 하죠, 클라우드도 하죠, 소프트웨어도 하죠. 이걸 다 갖추고 있는 게 구글의 강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미나이 3 프로 요거 하나만 보고 놀라는 게 아니라 와 얘들은 하나부터 끝까지 다 하네. 결국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네라는 거에서 구글에 깜짝 놀라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다면 이런 시기가 온다면 결국 한국 기업들한테는 어떤 수혜가 될까 이런 것들도 굉장히 궁금하실 수밖에 없는데 네. 가장 기본적으로는 첨단 후공정 그리고 패키징 업체들은 굉장히 강력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네. 거기에 해당되는 게 어제도 주가가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이스페타시스. 이스페타시스, 예, 네. 기판 그리고 MLB 이런 것들 그리고 또 HBM을 본딩하는 본딩 회사들 이런 쪽이 가장 1차적인 수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GPU도 마찬가지고 TPU도 마찬가지지만 고성능 정밀도를 요구하는 그런 부품이다 보니까 테스트. 네, 역시나 테스트가 관건이죠. 그래서 네. 테스트 소켓이라든지 뭐 프로브 카드라든지 그리고 버닝 장비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런 TPU를 만든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전력이에요. 전력이요. 네, 전력을 기존의 GPU가 너무나 많이 쓰다 보니까 우리가 SMR 얘기도 하는 거고 그쵸. 원자력 얘기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력 관련된 관리를 해줄 수 있는 부품 저희는 캐패시터라고 부르는데 커패시터요. 네, 네. 커패시터. 삼성전기가 대표적인 회사죠. 그쵸. MLCC라든지 카패시터 이런 전력과 관련된 부품들도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커패시터도 같이 좀 부각을 받는 게 바로 이런 이유였네요. 그리고 네. 그거 외에도 이제 주문 제작형 이 에이직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또 추가적인 시장 전망이나 이런 관련 테마들 어떤 게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결국은 에이지 시장의 전망은 간단합니다. 하이퍼스케일러. 하이퍼스케일러. 네, 이런 친구들이 에이직 반도체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목적에 맞는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TPU라는 것은 특정 목적에 맞춘 칼이에요. 네, 특정 목적에 맞춘 칼인데 나는 이런 거 필요 없어. 나는 이런 기능들 필요 없는데 나는 요 기능만 넣어줘. 그러면 누가 그런 걸 요구하겠어요? 당연히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그런 것들을 요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네. 이런 친구들은 결국은 굉장히 많은 칼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비용 효율이라든지 그리고 또 성능, 맛의 최적화 이런 거를 많이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서 네. 에이식 시장은 하이퍼스케일러와 함께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첫 번째 생각이고요. 네. 두 번째는 AI가 이제는 어느 정도까지 진화를 해야 되냐면 엣지 AI, 엣지 AI요. 손끝의 AI. 어떤 의미인가요?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도 AI 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쵸. 그러면 그 친구가 물건을 짓기 위해서는 물건이 이만큼 멀리 떨어져 있네. 물건이 넘어졌네. 어떻게 해야 되지? 연산을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엣지 AI 이런 쪽으로도 굉장히 커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니 해도 반도체 설계요. 예, 그러니까 이 칼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했을 때 당신의 손 크기가 얼마입니까? 그리고 당신은 칼을 오른손잡이입니까? 왼손잡이입니까? 이런 것들을 다 주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런 주문을 수행해낼 수 있는 반도체 설계 회사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을 수밖에 또 상당히 없다.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또 이어서 이제 뭐 TPU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 TPU랑 또 관련이 있는 게 제미나이 3가 사실 이 TPU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지 않습니까? 네. 이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픈 AI의 챗 GPT-5 이거를 좀 넘어섰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 저도 오늘 쓰다가 답답해가지고 이제 이 GPT 네. 해지를 했거든요. 이제 네.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 네. 이런 재편도 마찬가지로 좀 우리 국내 챗봇 섹터에 좀 다시 한번 지각 변동을 좀 일으킬 것 같네요. 여기서 나오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멀티모달이라고 해서 멀티모달이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한테 네. 야 바나나가 웃고 있는 모습을 그려줘. 이거는 AI가 그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저도 순간 뇌가 정지됐어요. 네, 이렇게 바나나가 웃고 있는 바나나를 그려줘. 웃고 있는 바나나가 손을 흔들면서 나한테 반가워라는 얘기를 하는 그런 네. 것들을 만들어줘. 이게 멀티모달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AI가 학습이 고도화되고 챗봇이 학습이 고도화될수록 가능한 영역이에요. 네. 사람은 상상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충족해줄 수 있지만 AI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고차원적인 추론 능력이거든요. 그렇죠. 뭐 학습을 할 수도 예, 없겠습니까?
있으니까. 근데 네. 결국은 추론을 해서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뭐지? 추론을 해서 그런 건데 결국은 멀티모달 그리고 고차원적인 추론 능력이 점점 챗봇 시장에서 중요하게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네. 결국은 이런 칩들로 말미암아 뭐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고성능 데이터 센터라든지 네. 그런 시장도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요즘 나오고 있는 게 버티칼 AI라고 해서 버티칼은 이렇게 수직적인 그런 그쵸. 영역들이 이제 다양한 영역에 AI가 침투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나오기 전에 그 제미나이 프로 3가 활성화된다면 AI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좀 어려워지지 않겠어? 라는 질문을 매니저들이랑 감사히 소프트웨어가 흔들렸잖아요. 네, 매니저들이랑 네. 나눴었거든요. 그렇지만 그 매니저들이 하는 얘기가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자신들의 챗봇 모델을 제미나이 3로 만들면 되지 않겠냐. 그런 방법이 있었네요. 네.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챗봇 시장이라든지 제미나이 프로를 이용한 그 AI 시장들은 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커질지는 저희도 모릅니다. 이걸 네. 어느 방문으로 쓸지. 그렇지만 다양한 방면에서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는 버티칼 AI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버티칼 이 인테그라 그러니까 이 수직 계열화를 시켰다는 점에서 방금 말씀이 구글의 매력도를 좀 한층 더 끌어올려주는 좀 저는 약간 그렇게 해석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최창규 본부장 모시고 자세하게 이 구글 TPU와 엔비디아 GPU의 차이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 전망까지 분석해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본격적으로 게임주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의훈 유진투자증권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에서 NC소프트가 잘 가고 있습니다. 네. 7%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나 게임에 대한 그런 기대감 아이온2에 모이고 있지 않나 그런 네.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아무래도 아이온2가 이제 출시가 되고 지난주에 NC소프트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처음에 이제 오픈되고 났을 때는 좀 성과가 부진한 것이 아닌가라는 시장의 우려감이 많이 작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주말을 지나면서 아이온에 대한 성과가 시장의 우려보다 훨씬 더 지금 잘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유저 리텐션이나 이런 부분도 좀 빠르게 빠져나가고 그런 흐름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좀 계속해서 잘 유지가 되면서 NC소프트에 대한 이익 기여도나 좀 중장기적인 성장 방향성에 있어서 지난주 주가 하락폭에 우려할 만큼은 아니다라고 지금 투자자분들께서는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19일에 14% 급락을 했고 그 다음에 3% 추가적으로 떨어졌고 주말을 지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반등세를 타는 건데 이렇게 분위기가 전환이 될 수도 있군요. 네. 예.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번에 좀 되게 왜곡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많았던 이유가 아이온2를 출시를 하게 되면서 이번에 네. NC소프트가 PC 결제를 같이 허용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PC 결제를 같이 허용하게 되면서 모바일 매출 순위에는 잘 안 드러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출시 초기에는. 왜냐하면 대부분의 유저들이 PC로 결제를 하게 되면 NC소프트 입장에서는 마켓 수수료 자체는 줄어들게 되지만 이게 매출 순위로는 이제 금방금방 안 드러나게 되면서 생각보다 아이온2로 인한 매출의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출시 초기에 시장에 우려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는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 네. 회사 측에서 좀 발표한 이런 지표들을 봤을 때 굉장히 우려가 좀 컸다라고 지금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도 시장에 어떻게 보면 기대한 어떤 추정치 자체를 지금 당장 막 낮출 만한 정도의 성과보다는 훨씬 더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NC소프트 7.68%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면서 20만 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한 초반의 우려를 딛고 이제는 흥행, 조짐인가 이렇게 좀 바뀌었으니까 네. 그 분위기를 잘 탈 수 있을지 보시고요. 그 주가의 변동성이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서는 잘 짚어주셨습니다. NC소프트 잘 가는데 넷마블은 약간 좀 아쉬운 흐름들이 있어요. 사실 올해 신작 흥행도 좀 괜찮았었고 내년도 뭐랄까 기대감도 있고 신작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주가가 왜 이렇게 못 따라가지? 이런 아쉬움을 토로하신 투자분들이 계실 텐데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넷마블 투자자분들은 좀 이해하기 힘든 주가가 아닌가 생각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넷마블이 올해 출시했던 게임 중에 거의
세 개의 신작이 좀 유의미한 성과를 내면서 넷마블 실적과도 굉장히 연동이 많이 됐었거든요. 더군다나 넷마블은 올해도 굉장히 비용 통제가 잘 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의 어떤 이익 추정치를 계속해서 상향하는 좋은 네.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좀 3분기 이후 좀 주가는 하락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이제 크게 꼽자라고 하면 결국에는 좀 기저에 대한 부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넷마블이 올해 굉장히 성과가 좋았는데 역설적으로 그것이 내년도로 갔을 때 높은 기저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 내년도로 갔을 때는 올해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야만 YOY로 성장을 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시장에 지금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게임 작품들의 매출액이 시장의 우려만큼 크게 빠지지 않는 상황인 거고, 두 번째로는 내년도에 지금 분포해 있는 신작들 또한 올해와 같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주가가 지금 많이 빠진 상황에서는 내년도 초 4분기 실적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넷마블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지도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주들이 원하는 그런 데이터들은 갖다 준 상황인데 주가가 못 가서 약간 답답하신 분들 계실 텐데 그래도 고려해 볼 만한 이슈들은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네, 4분기 네. 실적도 잘 나올 거, 지금 시장의 기대치를 좀 상회할 것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4분기 실적이 나오는 시점 결국에 내년도 내년 초가 초. 될 것이기 예, 때문에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시점에서는 실적이 잘 나오면 사실 신작에 대한 성과도 다시 보게 되거든요.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올라갈 수 있고 내년도 실적에 대한 눈높이도 다시 한번 맞춰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다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내년 상반기에 좀 주목해 볼 만한 게임 기업 같은 경우에 펄어비스가 있습니다. 붉은 사막에 대한 이야기도 솔솔 나오고 있고 네. 펄어비스 이제는 좀 잘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네. 펄어비스가 주가가 부진했던 가장 큰 원인은 결국에는 신작 출시의 부재였던 것 같습니다. 네. 펄어비스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IP 자체가 신작 IP가 없는 상태에서 검은 사막이나 이브 IP만으로 실적을 좀 지탱해 오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실적도 그렇게 좋지 못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붉은 사막이라고 하는 기대작이 문제는 이제 개발 과정에서 계속해서 완성이 좀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주가를 계속해서 억눌러 왔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내년도 3월 달에 이제 출시를 확정 지으면서 이제 드디어 출시가 된다라고 하는 좀 시장의 기대감이 지금 많이 분포해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오랜 기간 동안 개발에 몰두한 만큼 게임의 완성도 자체는 유저들로부터 좀 기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조금 한 가지 더 우려되는 것은 이제 아무래도 붉은 사막 출시 이후에 성과 이후에 그 뒤가 좀 고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다음 신작에 대한 게임사는 결국에 하나의 신작이 잘 되고 났을 때 그 다음 신작에 대한 퀘스천이 좀 계속해서 따라붙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잘 부식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역시 붉은 사막이 얼마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느냐. 지금 시장에서는 붉은 사막의 판매량을 약 300만 장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장의 성과보다 더 좋은 성과를 냈을 경우에는 좀 더 그 뒤에 있는 우려들, 아까 앞서 말씀드린 우려들도 조금은 불식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년 3월 20일에 이제 붉은 사막 출시가 확정이 됐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고, 그 신작 붉은 사막 출시 전에 또 그 다음 신작 네. 또 기대를 해야 되는, 그게 네. 또 맞아야 되는 거니까 게임주도 참 여러 가지 한 수, 두 수 앞을 좀 봐야 된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잘 해내길 바라면서 3분기 실적 시즌 쭉 보셨잖아요. 네. 이제 관심은 4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게임주 실적이 좀 잘 나올 것 같은 그런 기업들 뭐가 있을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릴게요. 4분기에는 많은 게임사들이 실적이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일 것 같아요. 네. 아니, 반대로 얘기하면 아무래도 올해 게임사들의 실적이 대부분 잘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4분기 때는 올해보다는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이는데, 첫 번째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NC소프트가 있을 것 같아요.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아이온2를 앞두고 올해 3분기까지만 1, 2, 3분기까지만 하더라도 별다른 성과가 없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올해 대규모 좀 인력 구조 조정을 단행을 하면서 일회성 인건비도 많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4분기부터는 좀 그런 일회성 인건비는 제외됐고 좀 인력이 구조 조정된 효과가 비용의 첫 번째로 들어갈 것이고, 아이온2의 성과가 드러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이온2가
PC 결제 매출 비중이 높다라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도 결제 수수료율의 감축으로 좀 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서 4분기 실적으로는 NC소프트 괜찮을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로는 넷마블이 될 것 같습니다.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 신작은 없었습니다. 4분기에 신작은 없었는데 글로벌로 출시한 세븐나이츠 리버스의 어떤 그런 성과라든지 기타 신작들의 좀 4분기 때 업데이트 효과들이 반영이 되면서 오히려 신작이 잘 됐었던 1분기, 2분기, 3분기보다 4분기가 더 실적이 좋을 것이라고 하는 추정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3분기 때 나온 벤피르도 신작의 효과가 4분기 때 온기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에서는 넷마블도 좋을 것으로 보이고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3분기 대비로는 실적이 QOQ로 좀 소폭 줄어들 수는 있으나 아무래도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지금 좀 많이 빠진 상황에서는 내년도에 있던 모바일 게임 신작인 패럴드 모바일이 좀 기대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함께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향후 실적에 주목할 게임주 3개 말씀을 해주셨는데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뭐 신작 라인업 기대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용 절감, 네. 일회성 비용이 이제 네. 포함이 안 되니까 그리고 아이온 2 이런 부분으로 또 잘 벌 수 있을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넷마블은 뭐 4분기 신작 없지만 실적은 잘 네. 나올 것 같다. 맞습니다. 예, 크래프톤은 내년 모바일 게임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이슈를 좀 봤어요. 그 환율 때문에 환율이 높으면 우리 증시는 약간 좀 얼어붙기 마련인데 네. 게임사는 남몰래 웃는다라는 게 있던데 왜 그런 건지 궁금했습니다. 이게 예. 게임사마다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에 환율이 오르면 이제 북미 매출이 높은 예. 기업들이 어떤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낼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이게 국내 기업 중에서 유의미한 북미 매출 비중을 가진 기업이라고 꼽으면 크게 이제 아무래도 첫 번째는 넷마블이 될 것 같아요.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북미에 있는 뭐 마블 컨테스트 오브 MCOC라고 하는 마블 IP 기반의 게임이라든지 국내에서 잘 모르실 수 있지만 그리고 두 번째는 스피넥스 그러니까 저희가 소셜 카지노 게임사를 21년도에 인수를 했는데 그 매출도 굉장히 비중이 큰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미 매출 비중이 큰 것이 첫 번째로 넷마블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W게임즈가 있습니다. W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 넘는 95% 넘는 매출 비중이 북미에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북미에서는 소셜 카지노 마찬가지로 소셜 카지노 매출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환율에 대한 효과가 매출이나 아니면 자산에 대한 평가 손익으로도 잘 반영이 될 수 있던 부분이 있고 세 번째로는 크래프톤도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골고루 지역별로 매출이 발생이 되지만 이제 절대적인 금액으로 봤을 때는 북미 지역 매출도 상당히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달러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환율에 남몰래 웃을 수 있는 기업들 좀 옥석 가리기 필요한데 북미 매출 이런 부분에서 넷마블이 계속 걸리네요. 네, 괜찮은 맞습니다. 요소에 예, 혹시 탑픽일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듣게 되는데 최근에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인 지스타 2025가 막을 내렸는데요. 관심 있게 보셨을 것 같은데 관전 포인트는 뭐였나요? 이게 지스타를 네. 매년 보다 보면 네. 최근 게임 회사들의 개발 트렌드라든지 내년도에 출시될 게임들의 어떤 중점적인 부분을 매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올해 제가 가서 직접 보고 느낀 점은 첫 번째로는 가장 큰 부분이 레거시 IP의 귀환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레거시 IP라는 보통 신작을 낼 때 어떤 IP를 활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IP를 차용할 수도 있겠지만 처음 만드는 IP를 기반으로 신작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신규 IP가 아니라 레거시 IP를 차용해서 가지고 신작을 개발하는 그런 트렌드가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게임 대상을 받은 마비노기 모바일 같은 경우에도 과거 PC 마비노기 IP를 빌려와서 이제 게임을 출시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최근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아이온 2 같은 경우에도 PC 아이온이라고 하는 거대 IP를 가지고 와서 게임을 출시를 했기 때문에 많은 유저들로부터 이제 관심을 받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레거시 IP를 바탕으로 신작을 출시할 경우에는 어떠한 장점을 가질 수 있냐면 첫 번째로는 마케팅 비용을 굉장히 많이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과거 기존 유저들이 많이 알던 IP이기 때문에 유저들의 흥미를 이끌 수 있는 요소들이 크다라는 점이 첫 번째 장점일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유저 리텐션 자체가 그렇게 빠르게 사라지지 않고 기존에 있던 유저들이 좀 머물 수 있는 그런 강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재
게임 시장에서의 좀 트렌드가 아닌가. 특히나 게임 시장이 좀 많이 최근 몇 년간 좀 많이 어려웠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장이고 과거 유저들로부터 좀 더 그런 매출이나 리텐션을 좀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런 레거시 IP의 귀환이 트렌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신작 라인업을 보실 때도 기존에 있던 레거시 IP 기반의 신작들을 더 보시면 투자하시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지점. 지스타 2025 보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거 레거시 IP의 귀환이었다. 네. 이런 부분 좀 염두에 두면서 네. 게임주 보면은 관전 포인트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게임주 탑픽은 뭘로 가면은 좋을까요? 아까 예. 힌트를 많이 드린 것 같은데. 그러면 넷마블 예, 저희가 가야 이제 되나요? 얘기했던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좀 종합해서 봤을 때 넷마블의 주가가 지금 크게 좀 많이 하락한 상황에서 어떤 신작 기대감, 실적 기대감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다 같이 겹쳐 있기 때문에 넷마블을 보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아이온2에 대한 NC소프트에 대한 우려가 저는 좀 단기에 좀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온2에 대한 지금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아이온2가 지금 매출이 잘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NC소프트 그리고 내년 지금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펍지 IP에 대한 트래픽은 빠졌지만 내년도 모바일 신작만 봤을 때는 패럴드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신작 모멘텀도 있어서 탑픽으로는 넷마블 그리고 나머지로는 이제 NC소프트와 크래프톤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의훈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